어떤 데이터 분석이든 첫 과정은 데이터의 특성과 한계를 이해하고 내 나름대로 정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앞서 제가 네이버 검색 광고 사이트와 네이버 데이터랩 사이트를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요런 장점이 있고 요런 단점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앞서 성별 비교, 연령별 비교 이런 것들이 한 차트에서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요. 그럼 그걸 들으시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이 데이터는 의미가 별로 없는 거 아닌가? 성별 비교도 못하고 연령별 비교도 못하는데 그럼 이 데이터로 볼 수 있는 건 너무 제한적인 거 아니야? 라고 생각들이 좀 드시죠? 맞습니다. 제한적이에요. 제한적인데요. 어떤 데이터든 사실은 되게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제한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일반 데이터, 기존의 어떤 설문조사를 통해서 하던 마케팅 조사에서는 우리가 의도한 여러 가지 것들을 질문할 수 있어서 굉장히 큰 장점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빅데이터는 소비자들이 자발적으로 기록을 한 정보여서 너무너무 좋은 반면 소비자들이 자발적으로 남기는 장소가 굉장히 다양하다는 한계가 있어요. 쇼핑몰에 들어가서 남기는 흔적, 이렇게 검색 행동으로 흔적을 나타내는 경우, 또 SNS 이런 것처럼 각 여러 가지 온라인 환경에서 소비자들이 자신의 어떤 흔적을 남기기 때문에 하나의 데이터가 모든 경우를 설명해 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데이터가 어떤 것들을 보기에 굉장히 한계가 있다라고 해서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이 데이터의 장점은 최대한 끌어올리고 이 데이터에서 제한적으로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없는 부분들은 어떤 데이터가 이 부분들을 좀 채워줄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계속 끊임없이 공부해야 하고요. 그래서 A라는 데이터, B라는 데이터, C라는 데이터를 모아서 어떤 결과들을 이뤄내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서로 다른 데이터들을 하나로 모아서 분석을 하는 과정을 융합이다 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검색 데이터의 가장 큰 한계는 역시 지수화된 값이라는 겁니다. 실제 검색 횟수, 검색 규모가 아니라는 거죠. 최대값을 100으로 계산을 하고요. 이 최대값 100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최대값이 아니고요. 내가 검색을 시작한 시점부터 검색이 끝난 시점까지의 전체 데이터 중 가장 검색량이 높았을 때를 100으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100을 기준으로 실제 검색값을 대입해서 역계산을 해서 나머지 값들을 30, 35, 이쪽은 55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죠. 이쪽은 65. 그래서 최소값은 0보다 약간 위니까요. 한 10 정도일까요?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2016년부터 아니라 여기 2019년도부터 요만큼 데이터를 봤으면 어느 구간이 100일까요? 여기죠. 여기가 100이 되고요. 역시 여기를 역계산을 하니까 여기가 85, 85 이런 식으로 숫자가 굉장히 달라지는 거. 그래서 이 데이터를 볼 수 있는 것들은 실제 검색량이 아니고요. 검색 추이입니다. 등락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데이터. 그래서 앞서 제가 네이버 검색 광고 사이트에서 최근 한 달간만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 한 달간만 볼 수 있는 데이터의 값은 검색량입니다. 정리해보면 추세를 볼 수 있는 데이터랩 사이트에서는 지수화된 값이 나오는데, 검색 광고 사이트에서는 검색량이 나온다. 그러니까 만약에 대략적으로 최근 한 달간 추이가 요 정도인데 요 정도가 검색량으로 35,000건이었어 라고 한다면, 얼추 정확하진 않겠지만 역계산을 통해서 다른 데이터들도 검색량으로 치환을 할 수는 있겠죠. 조금 그런 추세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계산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물론 이 부분도 챗GPT한테 명령을 내려서 계산을 하고 다시 추세선으로 그려달라고 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는 그 설명을 나타낸 것들이고요.
그 특성과 한계를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특성은 사용자들이 지금 궁금해하는 것을 반영한다라는 아주 큰 장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어제 날짜에 검색한 거, 바로 지난달에 검색한 것들이 이전 대비해서 얼마큼 상승을 했고 얼마큼 하락했는지를 볼 수 있다. 이거는 데이터 분석에서 매우 귀중한 자료입니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자발적으로 검색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또 하나의 큰 장점이죠. 마지막으로 네이버라는 플랫폼 자체가 우리나라의 대표 검색 플랫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검색 플랫폼에서 검색을 한다라는 건 어느 정도의 대표성이 확보가 되어 있겠죠. 반면 한계는 실제 검색 규모, 수치를 알 수 없다. 알 수 없다보다 뭔가 역계산을 할 수는 있지만 정확하지는 않다라는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검색어는 사용자의 의도나 감정을 알 수 없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백신 부작용이라고 검색을 하는 것들이 관심이 높아서인지 내가 불안해서인지는 알기 어렵잖아요. 지금 백신 부작용이라는 반응들이 어떤 반응들이 있지라는 마케팅 조사일 수도 있고요. 백신 부작용이라는데 내가 맞아도 돼? 라는 나의 개인적인 불안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일부 어떤 소비자들이 검색하는 키워드의 유형을 보면 대략 추정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캠핑이라고 사람들이 검색을 할 때 연관어가 두 가지 나온다고 해보죠. 캠핑 요리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캠핑 음식으로 검색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같은 얘기죠. 요리나 음식이나 뭔가를 먹는 거잖아요. 그리고 캠핑에서 이 두 가지가 매우 중요하죠. 그런데 혹시 캠핑 요리라고 검색하는 사람들은 재료를 구매할 가능성이 높고요. 음식을 검색하는 사람들은 밀키트를 검색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그래도 이 두 개가 여전히 같게 느껴지실까요? 아니요, 반드시 같은 건 아니다. 그래서 캠핑 요리를 검색하는 사람들과 캠핑 음식을 검색하는 사람들은 뭔가 타겟이 다를 수 있다. 밀키트를 주로 소비하고자 하는 캠핑 유저들은 과연 연령대가 어떻게 될까? 20대, 30대 같아. 라는 생각들, 가설들을 할 수가 있고요. 요리 쪽은 뭔가 30대부터 약간 50대까지 걸쳐 있을 것 같아 라는 추정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검색어가 반드시 사용자의 의도나 감정을 알 수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여러 가지 연관 키워드, 중심 키워드들을 살펴보면 소비자의 관심이 어디에서 어디로 조금씩 바뀌고 있는지 추정할 수 있는 일부 근거는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는 장점이라고 짚어드렸지만 대표성이 있다라고 해도 네이버라는 특정 플랫폼 사용자에 한정이 되어 있다라는 것들이 반대로 단점으로 한계로 작용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쿠팡 같은 거요. 쿠팡이라는 사이트에 상품을 주로 구매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진짜 우리나라의 대표 쇼핑몰인데 사실 온라인 쇼핑몰에서 검색되는 상품들은 네이버보다는 쿠팡이 비중이 높을 수도 있죠. 그런데 네이버 검색 데이터로만 보면 네이버에서 쿠팡이라는 검색어를 쳐서 들어간 다음에 쿠팡 사이트에서 여러 가지 상품명들을 검색을 한다. 이런 경우라면 실제 쿠팡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네이버라는 플랫폼의 데이터로는 알 수가 없겠죠. 이런 한계도 존재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